박용규 씨는 은퇴 후 15년을 조용히 살아왔다. 주말이면 밥솥에 백미를 안치고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은 손수 이름을 붙여 키웠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잣말을 곧잘 하곤 했다. 그의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선 뭔가 지워지고 있었다. 자식 셋,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출세했고 각자의 가정을 이뤘으며 더 이상 아버지에게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이나 어쩌다 한 번 오는 전화에는 인사보다 용무가 먼저였다. 생활비가 좀 빠듯하다거나 아이 학원비가 부족하다거나 용규 씨는 묻지 않고 내어주었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 애들이 바빠서 그렇지.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한 번도 그에게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질문은 오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다니는 것도 혈압약을 한 움큼씩 먹는 것도 아무도 모른 채로 흘러갔다. 집 안에 걸린 가족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점점 굳어갔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지만 그는 스스로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혼자 왔어요. 이 정도는 익숙하니까요. 입원이 결정되자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제야 그는 셋 중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와요, 아버지? 그 말에 용규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병명보다 돈이 먼저였고 걱정보다는 계산이 앞섰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지갑이 열려 있으니까 연락했던 거였구나. 며칠 뒤 큰아들이 병실을 찾았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들어온 그는 잠시 안부를 묻더니 유산 정리는 혹시 해두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표정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엔 기대가 담겨 있었다. 용규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병실엔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기부문화 시니어 세대에서도 확산이라는 자막이 잠시 흘렀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기부.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 가족과 말없이 도와주는 누군가의 삶 사이. 그 어느 쪽이 더 따뜻할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내 마지막은 나의 뜻으로. 용규 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삶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선 작고 단단한 결심이 싹 트고 있었다. 입원 사흘째 되던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중간 아들이 들어섰다. 언제 봐도 말끔한 셔츠에 정리된 머리. 형보다 말수가 적고 표현도 서툰 아이였다. 그는 문턱에 멈춰 서 있다가 무겁게 한마디를 꺼냈다. 아버지, 생각보다 오래 입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 말은 염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안엔 불안이 있었고 그 불안은 돈과 시간의 걱정에서 비롯된 듯했다. 그는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다. 병실 옆 테이블 위에 놓인 그 계산기는 차가운 숫자를 침대 머리맡으로 끌어왔다. 입원비가 하루에 이만큼, 간병 있으면 또 얼마. 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장기 비용은 더 들 테고. 그렇게 중얼거리던 그는 문득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하실 때 자녀들 목도 생각해 두셨죠? 그 질문은 마치 숨겨둔 유산이라도 캐내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집요했다. 그러나 그 순간 용규 씨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요즘 형도 힘들고 저도 집 대출이 있고 나중에 분쟁 생기지 않게 명확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끝마다 걱정과 명확함을 말했지만 결국 그의 중심엔 자신이 있었다. 그날 밤 용규 씨는 병원 복도에 나와 혼자 벤치에 앉았다. 흰색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귀에 들리는 건 복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뿐이었다. 그 고요한 선율 안에서 그는 오래전 장례식장을 떠올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 셋은 모두 몰려와 울었다. 그때는 진심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물에도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다. 장례 비용을 누가 냈는지, 보험금이 얼마인지, 누구 앞으로 들어갔는지. 그들은 언제나 현실적이었고 그는 언제나 묵묵히 지갑을 열었다. 다음 날 병실로 큰딸이 왔다. 중년이 된 딸은 한 손엔 비싼 커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엔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었다. 눈가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말투엔 날이 서 있었다. 아버지, 집은 아직 그대로시죠? 그거 지금 팔아도 꽤 받을 거예요. 다만 세금 문제는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형들이랑 저랑 미리 상의해 두면 서로 덜 싸울 테니까요. 그 말에 용규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은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자산 목록처럼 대했다.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하거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를 천천히 쓸었다. 그 위에는 약봉지, 병원 청구서, 그리고 아들이 두고 간 계산기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계산기를 집어들어 전원을 껐다. 삑 소리가 나며 화면은 꺼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보험도, 집도 숫자도 아닙니다. 그 말은 소리 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그 순간 서서히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병원 퇴원 후 박용규 씨는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간병인도 보호자도 없이 스스로 걸어 나왔고 택시 기사에게 집 주소만 조용히 전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손에 든 비닐봉지엔 약봉투 2장과 노트의 한 권이 전부였다. 집에 도착하자 먼지가 쌓인 신문이 우편함에 끼어 있었다. 몇 주 만에 밟는 현관 바닥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그는 말하지 않았다. 가만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햇빛이 조용히 베란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노트는 입원 중에 틈틈이 적은 일기장이었다. 처음엔 병원 생활의 답답함을 적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줄 한 줄이 정리처럼 바뀌어 갔다. 그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장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다. 존중받지 못한 노년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양복을 차려입고 오래된 손목시계를 차고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그가 찾은 곳은 기부상담 민원실이라는 작은 칸막이 너머였다. 젊은 공무원이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다. 어르신,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실까요? 그는 노트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안에 제가 가진 걸 어떻게 쓰고 싶은지 정리해뒀습니다. 이대로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은 몇 번이고 확인을 요청했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말투로 의사를 밝혔다. 자신이 평생 모은 집 한 채, 통장 속 예금, 보험금, 심지어 고인이 된 아내 이름으로 들었던 적금까지. 그 모든 것을 지역장학재단과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나누어 기부하겠다는 뜻이었다.
공무원은 잠시 말을 잃었고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유 원장을 쓰라는 자식들에게 이 봉투 한 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며칠 후 그는 기부 확약서를 공증받았다. 가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문서로 남겼고 복사본은 자신이 아끼는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보낼 편지를 한 장 썼다. 그 편지엔 변명도 서운함도 없었다. 다만 마지막 문장은 유독 단단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길 바랐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려 합니다. 봉투에 편지를 넣고 나서 그는 오랜만에 동네 시장에 들렀다. 오징어 한 마리, 풋고추 한 봉지, 청국장 한 통을 사서 돌아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밥을 차릴 시간이지. 오래된 집의 문이 다시 닫혔고 거실엔 작은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봉투는 유산이 아닌 한 사람의 마지막 의지였다. 기부 확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박용규 씨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기부 사실은 공식적으로 공지되었고 재단에서 감사장을 보내왔지만 자식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고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따뜻했다. 라디오에서는 재즈가 흐르고 있었고 그는 묵은 찬밥에 청국장을 데워 먹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하루는 오히려 낯설 정도로 평온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드물게 먼저 걸려온 전화였다. 딸의 목소리는 처음엔 상냥했지만 곧 불안한 기색이 묻어났다. 아버지, 그 집은 아직 안 파신 거죠? 오빠랑 남동생이 그러는데 혹시라도 기부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요즘 세금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우리끼리 상의해서 처리하면 편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규 씨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귀에는 라디오 소리가 다시 들렸고 눈앞엔 차갑게 식은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 큰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던 그는 예전처럼 익숙하게 들어왔다. 서류 가방을 꺼내 들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유 원장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이런 일 미루면 나중에 서로 힘들어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다. 봉투 속엔 기부 확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아들은 펼쳐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그 말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안이 느껴졌다. 용규 씨는 조용히 웃었다. 이건 나의 마지막 몫이야. 너희들의 계획에 끼워 넣지 마.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거실은 조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디오 채널을 바꾸었다. 이번엔 트로트가 흘렀고 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뉴스에서 그의 이야기가 짧게 다뤄졌다. 퇴직 공무원, 전 재산 사회 환원, 자녀들 없이 홀로 결정. 그 뉴스 화면을 보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는 참 다양한 모양이군요. 기부 후 자식들로부터 연락은 끊겼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매주 복지관에서 보내오는 감사 편지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동네에서 마주친 상인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젊은 대학생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작은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진 않았지만 조용히 살아온 그의 결정이 누군가의 삶에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텅 빈 거실은
이제 고요함 대신 따뜻함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그가 원한 건 화려한 칭찬도 큰 보상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박용규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알람도 누군가의 부름도 없이 그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한동안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생각만 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재단에서 감사장 수여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짧은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오래도록 숨죽여 살아온 세월을 이제는 조금씩 드러내고 싶어졌다. 옷장 안에서 밝은 색의 셔츠를 꺼냈다. 예전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다. 단추를 잠그며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칼, 허리깨가 조금 휘어진 몸. 하지만 그 속엔 결연한 눈빛이 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복지회관으로 향했다. 길거리에 핀 작은 꽃들, 정류장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 누구의 아버지나 보호자가 아니라 한 사람 박용규로. 복지회관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하게 맞이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정말 멋지세요.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뭘 말하든 이 젊은이들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다. 작은 강당에서 간소한 감사 행사가 열렸다. 사회자의 소개 후 용규 씨는 앞에 나가 한 줄의 인사말을 남겼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존중받지 못해본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박수 소리는 오래 가지 않았지만 그 소리 뒤에 남은 정적은 따뜻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는 확신했다. 잘 살았다. 잘 결정했다. 비로소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 재단 직원이 그를 불렀다. 서울에 있는 청년 쉼터에서 감사의 손편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봉투를 받아들고 그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조심스럽게 펼친 편지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저희는 가족이 없지만 할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난 후 그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외롭지 않다니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손에 든 봉투는 가볍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박용규 씨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가방 안에는 손편지, 감사장, 그리고 학생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조용한 거실에 불을 켜자 오래된 전구가 부드러운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전보다 따뜻했고 집안은 전보다 덜 쓸쓸해 보였다. 그는 양복을 벗어 걸고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라디오를 켰다. 어느새 익숙해진 FM 채널에서 부드러운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거실 가득 퍼졌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조용히 편지를 꺼내 한 번 더 읽었다. 활자로 적힌 감사보다 삐뚤빼뚤한 손글씨에서 더 큰 위로가 느껴졌다. 그 편지는 아무 계산도 조건도 없는 말들로 가득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낯설면서도 소중한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이웃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용규 씨는 미소 지으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 웃음소리는 어느 때보다 생기 있었고 삶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얼굴의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자신을 근처 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단의 일원이라 소개하며 기부자 명단에서 이름을 보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손에 직접 구운 쿠키가 담긴 상자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까워 일부러 들렀다고 했다. 그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쿠키를 받았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몇 마디가 집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올 때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것도 가족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쿠키 한 조각을 깨물며 생각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다시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틈을 다른 온기가 천천히 메워가고 있었다. 다음 날 재단에서 책 한 권을 보내왔다. 기부로 살아난 마을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이었다. 표지에는 낯선 노인의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이 외면해도 세상은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억지로 삼키지 않고 그대로 껴안기로 했다. 오랜만에 그는 수첩을 꺼내어 오늘의 날씨를 적었다. 맑음, 아주 맑음, 거실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창밖의 밤은 조용했다. 그러나 집안은 누군가의 고마움, 따뜻한 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존중이 가만히 머무르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박용규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리던 오후.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하나가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익숙한 필체. 중간 아들이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자식의 손편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처음 몇 줄은 안부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본론이 드러났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기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만 말씀이라도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 문장 속에는 책임 전가도, 미련도, 어쩌면 억울함도 담겨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편지지를 쓸어내렸다. 다시 글은 이어졌다. 형은 많이 화가 나 있고 누나는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솔직히 얼굴을 볼 용기가 없습니다. 용규 씨는 고개를 떨궜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한 줄의 사과와 함께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식사라도 하고 싶다는 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자식들과 저 아이들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무엇이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을 만들까? 그 질문이 문득 마음속을 지나갔다. 그날 밤 그는 답장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단 한 줄만 적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나를, 아니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단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그 편지는 수첩 한 귀퉁이에 조용히 끼워 넣었고 거기에 날짜만 적었다. 2025년 6월 10일. 비. 며칠 후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단 두 문장이었다.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마지막 기회라도 없을까요?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감정이 격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금의 고요를 잃고 싶지 않았다.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지는 않는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움도 원망도 이젠 덜해졌습니다. 조용한 거실. 라디오에서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이 흘러나왔다. 그 선율은 어쩌면 가장 오래된 편지였는지도 몰랐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위로. 그날 밤 그는 모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잤다. 빗방울 대신 새벽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엔 묘한 해방감이 스며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무잎은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용규 씨는 여느 때처럼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어깨는 한층 펴져 있었고 발끝엔 묘한 리듬이 실려 있었습니다. 복지관 마당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세대 간 그림 그리기 행사 날이었고 그는 자원봉사자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죠. 할아버지, 저 나무 색칠 좀 도와주세요. 그는 웃으며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고 연두색과 주황색을 골라 나무잎을 칠하던 순간 마치 자신이 나무 그 자체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라나고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나무처럼요. 행사가 끝나고 아이가 그에게 작은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종이엔 어설프게 그린 노인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위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나무 같아요. 그늘이 시원해요. 그 한마디에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들어본 수많은 말들보다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를 지켜낸 시간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전 딸이 그에게 썼던 어린 시절의 그림 편지였습니다. 아빠 최고. 아빠는 내 영웅. 그 종이를 주워들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멀어졌던 거리도 침묵했던 시간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찾아오라는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흐도 라흐마니노프도 아닌 나치근 가요가 흘러나왔고 가사 한 줄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는 걸. 그는 그 문장을 따라 조용히 읊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외면당하고 잊히고 밀려나 있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삶의 끝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 그가 만들어낸 가장 조용하고도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의 밤은 고요히 깊어갔습니다. 무엇도 설명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평온한 시간 속으로요.